여러분 안녕하세요. 편집자 K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Q&A 영상을 찍어보려고 해요. 지금 저희 집 고양이들이 낮잠을 자고 일어나서 좀 부산스러운데요. 무슨 소리가 들리면 그런 건가 보다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제 인스타그램 스토리 통해서 질문을 좀 받았는데 생각보다도 훨씬 많은 분들이 이런저런 재밌는 질문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제가 Q&A 영상을 이렇게 질문을 받아서 찍은 거는 정말 오래전 일이고, 질문들을 추려봤더니 크게 한 4가지 카테고리 정도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가능한 한 공통된 질문들을 소화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가 역시 이제 제 지금 신상인 신상이다 보니까 퇴사 후의 일상, 퇴사 사유, 퇴사 후 계획, 이렇게 저의 퇴사와 관련된 질문들이 가장 많았어요. 상황을 이제 모르시는 분들께 설명을 해드리자면 제가 올해로 19년 차 직장인이었습니다. 최근까지. 그리고 그 3번째 회사이자 최근에 퇴사한 회사가 출판사 문학동네이고요. 문학동네에서는 13년 일을 했어요. 아무래도 19년 차라는 그 시간 자체가 그렇게 짧지는 않다 보니까 저보다 이제 연배가 혹은 연차가 어리신 분들께는 저 이후에는 어떤 일들이 가능한가 이런 궁금증도 많으신 것 같고, 왜 퇴사를 했는가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꽤 계셨습니다. 근데 저도 사실은 퇴사에 대해서 오랫동안 고민하거나 생각을 했던 것은 아니고, 올 연초까지도 퇴사할 마음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승진도 했어서 사실은 새로운 기회를 회사에서 주기도 했었고 그랬는데, 올해 1, 4분기를 이제 거치면서 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19년 차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어떤 연차가 좀 쌓이고 나이를 먹고 그에 걸맞은 직급 혹은 직책이 생기다 보면은 제가 편집자로서 일을 하고 그러니까 좋은 책을 잘 만들어낸다 하는 그 가장 코어에 있는 저의 핵심 업무, 그것 말고도 저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의무나 책임이나 등등이 따르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을 수행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좀 생겼던 것 같아요. 이 일을 통해서 뭘 이루려고 하는지, 이 일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정말 오히려 좀 본질적인 질문을 하게 되면서 지금까지와는 조금 다른 퍼포먼스를 내어야 하는 그 상황에서 내가 이것을 그래 한번 해보자, 여기서도 또 새로운 업무를 잘 해보자 하고서 좀 밀고 나가는 길도 있을 거고, 그것이 저에게 주는 기쁨도 분명히 있었을 테지만 좀 주저되는 면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것에는 여러 가지 상황과 저의 성향과 제가 삶에서 뭘 바라보는지 등등이 다 합쳐진 결과겠죠. 적절한 타이밍에 이런 고민을 할 때가 되었고, 고민을 하다 보니 내 결론은 이렇다 하고 좀 자연스럽게 결정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이제 다른 방식의 삶을 살 때가 되었다라고 결론을 내렸는데, 그러면은 이제 그 삶의 방식이 조금 구체화될 때까지 회사를 다니면서 좀 버텨보자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그 성격이 그게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고민이 끝나고 이제 바로 행동에 옮겨서 아무 계획 없이 지금 나온 거거든요. 그러고 이제 한 달 정도 지났습니다. 퇴사 후에 어떠냐 하는 소회 자체를 지난 한 달만으로 퇴사하니까 이렇더라 라고 지금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닌 것 같고, 저에게도 회사 생활이라는 게 워낙 큰 비중을 차지했고 그 기간도 길었다 보니까 조금 적은 기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퇴사한 이후에 지난 회사 생활이라든가 앞으로 뭘 어떻게 꾸려갈 것인가 하는 그런 구체적인 생각을 지금 막 공들여서 하고 있지는 않은데, 퇴사 전 혹은 퇴사 후에 책을 읽잖아요. 책을 읽다 보면은 어떤 구절구절들에 조금 머무는 시간이 길다고 할까? 어떤 책들은 운명처럼 나한테 온다고 느끼는 책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전혀 내용하고 상관이 없거나 혹은 그 책에서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 아닌데도 왠지 좀 멈춰서 나는 어떻게 생각하나 이러는 일들이 좀 잦은 것이 요즘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퇴사 직전에 읽은 책 중에 체호프 단편선이 있어요. 상자 속의 사나이라고 문학동네 세계문학 전집으로 나온 체호프 단편선이랑, 그 책을 읽게 된 것은
랑시에르가 쓴 체오프에 관하여 라는 책을 읽었기 때문이거든요. 이 두 권의 책을 같이 읽은 게 제가 퇴사 직전에 했던 여러 독서 경험 중에 좀 기억에 남는 경험이라서 지금 짧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체오프에 관하여는 철학자인 랑시에르가 체오프의 작품을 두 가지 키워드로 중점적으로 분석하는 아주 얇은 책이거든요. 그 키워드가 예속과 자유예요. 그래서 체오프 단편들에서 그려지는 19세기의 그 러시아의 격변의 모습, 그 사람들에게 저 멀리 주어진 자유와 실제 그 예속되어 있던 삶과의 거리, 그런 키워드를 가지고 체오프의 단편 몇 편을 좀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책이었거든요. 근데 그 랑시에르의 문장들이 매력적이기도 했고, 그렇게 읽다 보니까 또 체오프 단편이 궁금해져서 체오프 단편을 같이 읽고, 그렇게 두 권을 연이어서 읽었던 게 참 좋았어요. 예속과 자유라는 게 사실 러시아의 상황과 저의 상황이 같지는 않죠. 그렇지만 어떤 내가 지금 속해 있는 이 삶에 내가 알고 있는, 그리고 그것을 감수하고 있는 예속의 범위가 있고, 또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나에게 중요한, 혹은 내가 추구하는, 내가 믿고 바라보고 있는 자유라는 게 있다면, 그 예속의 범위가 지금 내가 생각하는 적절한 정도로 설정이 되어 있는가? 내가 바라보고 있는 자유는 어떤 세계인가? 이런 것을 좀 저의 개인적인 차원에서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랑시에르의 그 분석들이 저에게도 좀 다가오는 면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체오프 단편은 정말 걸작 단편들이 워낙 많고, 근데 뭐 체오프, 고골, 뭐 톨스토이 이런 러시아의 작가들이 좀 멀게 느껴진다거나 혹은 너무 오히려 가깝게, 너무 익숙하게 느껴져서 작품 하나하나를 음미할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이번에 정말 다시 읽으면서 체오프가 얼마나 대단한 작가인가를 또 새삼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문학 작품이 주는 즐거움과 그것을 누군가 굉장히 시적절한 키워드로 나에게 굳이 말을 해주는 것 같은 책 두 권을 같이 읽었던 게 퇴사 앞둔 저의 마음을 조금 정리하는데 도움이 많이 됐었던 것 같아요. 엊그제는 이제 그렉 이건, SF, 소위 하드 SF라고 불리는 종류의 SF 작가죠. 그렉 이건의 커런틴을 읽었거든요. 이제 그 안에 충성 모드라는 어떤 모드가 탑재되어서 말 그대로 충성하도록 활성화가 되는 그런 모드가 강화되는 상황 속에 놓인 화자가 나와요. 그래서 충성 모드의 화자가 앙상블이라는 어떤 조직 혹은 개념, 어떤 이념, 그 무엇인지 모르는 앙상블이라는 것에 충성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 내가 충성하고 있는 이 앙상블이 뭐지? 라는 이제 의문을 갖게 되고, 충성 모드를 가지고 있는 다른 여러 사람들과 대화를 해보니까 이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가 충성하고 있는 앙상블의 개념이나 의미나 뭐 세계가 완전히 다 다른 걸 알게 됐어요. 그런 장면 보면 이제 가만히 저도 좀 생각을 하게 되죠. 나는 19년간 무엇을 위해서 일을 했나? 또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한 그 무엇이 정말 뭐였을까? 뭐 이런 조금 추상적일 수도 있고 조금 돌아보는 계기가 될 만한 생각들을 이제 책을 읽으면서 좀 가만 해볼 때는 있습니다. 퇴사하고 나서는 제 인스타그램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정말 스토리에 엄청난 이 박음질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거든요. 좀 과한 게 아닌가 싶을 때도 많이 있는데 또 지금 아니면 언제 그러겠나 하는 마음도 있어서, 근데 그 스토리의 지분의 한 80% 이상은 자연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마포구 혹은 조금 넓혀서 종로구, 서울의 마포구와 종로구에 있는 둘레길들을 매일매일 걷거든요. 이른 아침에 좀 다니는 걸 좋아해서 아침 시간에 뭐 7시 정도? 이런 때 좀 걸으면서, 지금 한창 계절이 좋은 때잖아요. 좋은 계절에 그만뒀더니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나무들이 변화하는 거, 뭐 제가 요즘 새해 보는 걸 워낙 좋아해서 새해를 본다거나 뭐 꽃이 피는 걸 본다거나 다 제 주변의 환경이었어서 그동안도 계속 존재했던 거지만 저에게는 이렇게 가깝게 조성되어 있었던 좋은 곳들이 매일매일 재발견되는 느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도 이제 걷는 걸 좋아하긴 했는데 산책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요. 그래서 하루에 10,000보에서 15,000보 정도
걸어 다니는 것 같아요. 원래는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3번 산책을 여기저기 떠돌듯이 방랑하듯이 했는데 이제 여름이 다가오면 제가 햇볕 알러지가 있기 때문에 점심 산책은 어려워질 것 같고 아침 산책도 훨씬 땡겨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을. 그리고 저는 유튜브 채널이 있다 보니까 유튜브에 올릴 만한 영상들을 회사 다닐 때보다는 조금 더 시간을 내서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제 유튜브 채널은 제가 회사를 다닐 때도 저의 어떤 일상이나 제가 최근에 읽고 있는 책이나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하는 저의 기록장의 느낌이 가까웠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건 혹은 하지 않건 유튜브는 뭐 짬짬이 계속 할 생각이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퇴사하려고 이제 회사 생활 자체를 정리하면서 느낀 건 제가 편집자로 일을 하는 거 자체를 너무 좋아한다는 거였어요. 그걸 또 새삼 깨달았기 때문에 평생 뭐 책을 안 만들고 살진 않을 것 같고, 근데 그것이 뭐 어디에 소속되어서 일을 하는 형태가 될지 아니면 제가 제 회사, 제 출판사를 차려서 일을 할지 그런 형태에 대한 고민은 아직 구체적으로 하고 있지 않아요. 때가 되면 알 수 있지 않을까라고 지금 막연하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퇴사라는 것은 정말 큰 결심이고 저처럼 나이나 연차가 어느 정도 있는 상황에서는 이직이라는 것 자체가 제가 뭐 주니어 시절 생각하던 이직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용기가 많이 필요하기는 했거든요. 근데 다행히 제 지금 상황 자체가 퇴사를 하면 안 되는 그런 상황들도 많잖아요.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다달이 들어오는 월급과 사대보험 그것을 내가 지금 포기하고 살 수 있는 상황이면은 퇴사라는 고민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선택을 한 거죠. 제가 뭐 부양해야 되는 가족이 있거나 뭐 지금 자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양가에 지금 위중한 병을 가진 어른이 계시다거나 뭐 저희 집 반려묘가 너무 아프다거나 월급이 너무 매달 확실하게 들어오는 것이 필요한 상황들도 너무 많기 때문에 근데 그러지 않은 지금이 저에게는 이렇게 저의 뜻대로 퇴사를 선택할 수 있는 어쩌면은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조금 더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도 같아요. 그냥 제가 저만 딱 그걸 포기할 수 있다면 매달의 그 안정적인 무언가 그것을 포기할 수 있다면 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한동안은 제가 하고 싶어지는 것 제가 가고 싶어지는 길 이런 것이 보일 때까지 조금 더 제 스토리에 여러 가지 자연 환경을 올리면서 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잘 지내고 있다 이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두 번째는 역시 이제 책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되게 구체적인 질문들이 많아서 껌껌이 읽으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책을 읽은 후에 기록을 남기는지 어떤 방식으로 기록을 남기는지 물어보신 분들이 꽤 많았어요. 저는 일단 책을 읽고 지금은 기록을 따로 남기지는 않습니다. 기록을 남겼을 때의 이점이 있고 그것을 굳이 하지 않는 것에도 뭐 저의 생각과 의도가 있긴 한데 기록을 남기던 시절에는 가장 최근의 방법은 인스타그램에 짤막하게 남기는 거 그게 아무래도 손쉽고 언제 무슨 책을 어디에서 읽었는지 사진으로 올릴 수 있으니까 좀 편하기도 하고 누군가와 공유할 수 있잖아요, 그 소감을. 그 이전에는 블로그에 조금 긴 리뷰 형식으로 저의 소회를 적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뭐 밑줄 그은 문장들을 옮겨 적는다거나 하기도 했었고요. 그렇게 했을 때의 좋은 점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그 기록들을 다시 봤을 때 저는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시절에 나에게 어떤 책들이 어떤 의미에서 많이 영향을 끼쳤나, 남았나 이런 것들을 시간이 지나서 다시 볼 때 참 좋았거든요. 근데 지금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제가 책을 읽고 편집하고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하는 일을 워낙 오래 하다 보니까 책을 읽는 일 자체가 저에게 그렇게 특별한 일이 아니게 된 거예요. 어떤 책 한 권이 저에게 너무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거나 하지 않는 거죠. 예전에 비해서. 그래서 독자로서 살던 시절이나 아니면 주니어 편집자 시절 그런 시절과는 저에게 책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진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서 이 책은 나한테 이런 메시지를 줬어, 이런 의미를 줬어 하고 그것을 기록해 두기 위해서 혹은 그걸 기록하는 데서 느끼는 즐거움이 그렇게 크지 않고 너무나 일상의 아예 일부가 되어버린 채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저는 그냥 요즘은 그 책을 읽는 그 순간, 그 내용이 전혀 기억에 나지 않고 그 작가의 뭐가 어떻게 좋았는지 아주 섬세하게 제가 기록해서 새겨두고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그냥 그 책을 읽는 그 순간에 느끼는 그 감정만으로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읽은 책에 대해서 기억이 많이 안 나는 것도 굉장히 많고, 근데 이제 그것이 저에게 크게 불편감을 주지 않는 거죠. 그냥 책을 읽는 그 순간 내가 느끼는 것 혹은 생각하는 것, 그 순간만이어도 충분하다. 그리고 그것을 느끼거나 생각한 그 순간은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책은 기피하고 쉽게 쓰인 책만 찾았는데 이런 사람이 도전할 만한 좀 어려운 책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신 분도 계시거든요. 이것은 책 추천은 정말로 어렵고 이런 질문도 사실 굉장히 어려운데, 왜냐하면 쉬운 책만 읽었다의 그 쉽다가 어느 정도인지 제가 잘 알 수 없고 어떤 책을 주로 읽으셨는지 그 분야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좀 막연하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좀 어려운 책 읽어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제가 떠오른 첫 번째는 분량이 좀 많은 책이었어요. 보통 분량이 좀 있고 벽돌책이라고 불리는 책들 보면 선뜻 손이 안 가고 어렵게 느껴지기 마련이잖아요. 조금 두꺼운 책에 대한 도전의식을 한번 불태워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제 채널에서 언젠가 올해의 책으로 꼽았던 마리아 포포바의 진리의 발견이 두껍습니다. 한 800쪽 됐던 것 같은데, 그 책은 일단 딱 몰입하면은 너무너무 재미있고, 그리고 정말 좋은 책이기 때문에 내 큰맘 먹고 한번 어려운 책 읽어볼까? 그 어려우니 두꺼운일 때 도전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어려운이라는 게 꼭 두께에 한정되는 게 아니다 하시면은 제 생각에는 세계문학 전집 중에 여러 회사의 세계문학 전집 중에 남들이 다 읽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읽지 않은 아주 유명한 세계문학 고전들이 많잖아요. 그동안 뭔가 좀 손이 안 가서 안 읽었던, 하지만 정말 유명해서 이름은 너무 익숙한 그런 고전 문학 중에 하나를 골라 드시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 세계문학 전집에 있는 고전들이 막연하게 알고 있는 다이제스트본으로 알게 된 대략의 줄거리나 의미 이런 거를 넘어서 실제로 작품을 읽었을 때 너무너무 재미있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세계문학 전집 중에 도전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엄마에게 사소한 걸로도 화를 내고 내 눈치 보는 엄마를 보면 더 화가 난다 하시면서 이런 감정과 관련된 책이 있을까요?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도 이런 거 너무 공감하고, 부모와 자녀, 특히 엄마와 딸의 관계는 정말 복잡하고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참 좋은 딸이 아니고 저도 엄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제 채널에서도 예전에 아니에르노의 한 여자, 아니에르노가 어머니에 대해서 쓴 책을 추천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어머니에 대해 쓰여진 여러 가지 정말 많은 책을 조금이라도 읽어보려고 하고, 그런 책이 나왔다 하면 좀 관심을 갖고 보는 편인데도, 그런데도 저한테는 그 한 여자가 줬던 충격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결국 그녀도 나와 같은 여자였다, 이런 1차원적인 맥락에서 끝나는 책이 전혀 아니었고, 어머니가 나와 세계를 연결하는 연결고리라는 거, 그리고 나라는 존재, 나의 역사를 탄생시킨 그 어머니의 역사를 내가 다시 쓴다는 것, 이런 좀 층층이 겹겹이 너무 생각할 거리들을 많이 준 책이기 때문에 그 복잡한 감정을 달래는데 조금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어서 아니르노의 한 여자를 역시 저는 추천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시 읽기가 어려운데 시 읽기 입문자에게 추천할 만한 시 뭐가 있을지 물어봐 주셨어요. 제가 유튜브 초기에 요즘 누가 시를 읽어? 라는 썸네일로 내용을 올린 적이 있는데 그 영상을 일단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문학동네 퇴사하기 전에 정말 수년간 애정을 가지고 꾸려왔던 우리는 시를 사랑해 라는 뉴스레터가 있습니다. 그 뉴스레터 구독을 정말 강력 추천드려요. 그게 일주일에 한 편의 시를 소개받는 형식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안미옥 시인하고 예소연 소설가가 돌아가면서 일주일에 한 통의 편지를 보내고 그 안에 한 편의 시를 추천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시를 막 분석한다거나 시 추천만을 위한 편지가 아니라 그 작가님들의 일상하고 섞여 들어가서 아, 일상 속에 시가 이렇게 스며들 수 있구나 하고 조금 편안하게 읽으실 수 있는 형태라 저는 그 뉴스레터를 너무 추천하고 실제로 그 뉴스레터를 제가 수년간 운영을 하면서 정말 많은 피드백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진짜로 시집을 처음 사봤다라거나 시집 읽는 게 취미가 됐다라거나 시에 대한 진입장벽이 많이 낮아졌다 하는 피드백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네이버에 우리는 시를 사랑해 라고 검색을 하시면 그 구독할 수 있는 링크가 뜰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인의 말을 읽자 하는 거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요. 시인의 말은 이제 시인이 그 시집을 묶으면서 맨 마지막에 쓰는 짤막한 뭐 시일 수도 있고 산문일 수도 있고 독자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될 수도 있고 본인의 소회일 수도 있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인의 말을 읽고 시인의 말이 왠지 내 마음을 좀 대변해 주는 것 같다라거나 이 시인이 좀 궁금해진다라거나 하면은 실제로 시집 본문을 읽는 것에도 좀 도움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인의 말들을 읽고 끌리는 시집을 고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책에 추가된 책이 있냐는 질문도 주셨는데요. 제가 역시 영상으로 올렸었죠. 저의 인생 곡선 속에 있었던 어떤 중요한 포인트가 되었던 책들을 몇 권 이렇게 짚어보는 영상이었는데, 그 이후에 제가 유튜브 하면서 뭐 올해의 책, 뭐 2024년, 2023년 이렇게 올해의 책들 많이 올렸어요. 그것이 다 저에게는 인생 책의 라인업에 들어간다라고 생각이 되고, 근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내 인생 책이라는 그 영상에 들어가는 몇 권의 책만큼 어떤 책 자체가 그 이후에도 좋은 책이 얼마나 많이 나왔겠어요. 그리고 제가 정말 좋은 책을 그 이후에도 많이 읽었을 텐데, 와, 이게 내 인생 책이야 라고 나를 뒤흔들었어. 내 인생에 정말 너무 큰 변화가 생겼어. 아, 내 인생은 이 책을 읽기 전과 후로 나뉘어 할 만큼 책을 읽는 것, 어떤 책 자체에 그만큼의 영향을 받는 사람이 이젠 아닌 거죠. 그치만 올해의 책이라고 1년에 한 권씩 혹은 두 권씩 이렇게 뽑았던 그 책들은 뭐 제 인생에서 너무 중요한 책인 것은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앞으로도 카운트 해나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편집자가 되고 싶은데 어떤 준비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해요 라고 하신 분께는 첫 번째로 가장 간단한 것은 제가 올린 영상 중에 편집자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올린 영상 2개가 있습니다. 뭐 자소서 쓰는 법이라든가 서점 가서 어떤 책들을 보세요. 뭐 편집자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아주 간단하게 올린 영상 2개가 있고 그것을 보시고 아, 편집자의 일 좀 재밌어 보인다. 더 관심이 생긴다 하시는 분들께는 유유 출판사에서 나온 편집자 공부책이라는 그 시리즈가 있어요. 제가 그 중에 이제 문학책 만드는 법이라고 해서 문학 편집자들이 어떤 일을 어떻게 하는가 되게 얇은 책으로 쓴 게 있고 뭐 인문 교양서, 사회과학서, 뭐 에세이 등등 분야마다 그 분야의 책을 오래 만들어 온 편집자들이 얇은 책으로 쓴 게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어떤 분야의 편집자가 되고 싶다라고까지 구체화를 하신 분들에게는 그 시리즈의 책들을 추천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역시 하고 있는 클래스 101의 커리큘럼, 그것은 이제 유료 강의여서 돈을 내고 들으셔야 되는 건데 그 정도로 내가 돈과 시간을 지불해서 이 일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알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는 그 클래스 101의 커리큘럼이 있고 그리고 SBI라고 서울 북 인스티튜트라고 하는 그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직무 교육을 하는 학교와 같은 곳이죠. 그래서 SBI의 사이트에 들어가서 내가 이곳에 지원해서 합격해서 시간을 들여서 다닐 만한 상황이다 하시는 분들께는 SBI 수업을 들어보시는 것을 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글을 써야 하는데 늘 바쁘네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참 이 시간을 운용한다는 건 늘 어렵죠. 근데 제 주변에 많은 작가분들도 직업
가지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글을 쓰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 보면 너무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대부분은 어쩔 수 없이 시간을 쪼개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뭐 1시간 쓰고 출근한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 퇴근 후에 1시간 더 쓰고 잔다거나 결국은 나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을 쪼개는 수밖에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이렇게 뭔가 본격적으로 글쓰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아직은 막연한 단계다라고 하시는 분들께는 어떤 글을 왜 쓰고 싶고 이 글을 누구에게 보여주고 싶은가 조금 구체화하는 작업을 좀 맘먹고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내가 쓰고자 하는 글에 뼈대가 조금 더 잡혀 있으면 어떤 시간을 어떻게 쪼개서 어떻게 운용해야 될지도 조금 더 구체화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막연함을 줄여나가는 것, 가능한 한 구체화해보는 것. 그렇게 해서 세팅을 하신 뒤에 그것에 맞추어서 조금씩 매일매일 써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시간 운용에는 왕도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모두에게 딱 24시간만 주어져 있으니까. 그리고 세 번째 항목으로 취미 정도로 제가 붙여봤는데 대부분 이제 저의 그 인스타 스토리를 보신 분들이 하신 질문이에요. 제가 자연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뭐 어딜 가서 뭘 보고 가기 전에 어떤 준비를 하고 뭐 이런 굉장히 구체적인 질문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걸 이제 통합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특히 제가 최근에 새를 보는 것에 관심이 많아서 저의 스토리나 피드에 새 사진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거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제가 원래 새를 좋아했거든요. 파주에서 제가 10년 넘게 일을 하면서 파주 출판단지가 워낙 자연 환경이 좋아요. 그래서 자연을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너무 좋은 직장인 거죠, 위치가. 서울에서 뭐 힘들게 출근하고 해도 딱 도착을 하면은 너무 매일매일 저는 그 풍경 때문에 행복해졌었거든요. 근데 거기가 이제 물가가 있기 때문에 물가에 있는 새들도 있고 숲에 사는 새들도 있고 되게 다양한 새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철새들도 오가고 그것을 이제 수년간 봐오면서 새 자체에 대한 애정이나 뭐 관심이나 궁금증 이런 것들은 조금씩 계속 커져갔었고 일부러 그 새들의 이름이 뭔지 저 새와 저 새의 이름은 뭔지 이런 식으로 구분하고 싶지 않아서 그것을 최대한 미뤄왔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이름은 결국 그 새의 진짜 이름이 아니고 인간에 의해서 구분되고 분류된 채로 이름이 붙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이제 반발심이 있었던 거죠. 사실은 꽃 이름이나 나무 이름도 요즘 워낙 이미지 검색이 잘 되지만 그래서 최대한 그런 검색을 쓰지 않고 그냥 그 자체로 기억을 하고 너무 예쁘다, 너무 멋지다 이렇게 해야지 했는데 근데 뭘 오래 좋아하다 보면은 결국 그 새의 이름을 알게 되는 순간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새의 이름을 어디선가 살짝 들었을 때 제가 관심이 있으니까 제 레이더에 그 이름이 딱 걸릴 거고 입력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새를 봤을 때 제가 직박구리구나 하면서 조금 더 잘 기억하게 되고 그런 연쇄가 몇 번 일어나고 나서부터는 걷잡을 수 없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새 하나하나를 보고 저 새 이름이 뭐구나, 저 새는 뭘 좋아하는구나, 어떤 특징이 있구나 하고 이제 도감들하고 비교를 해가면서 새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 새의 특성을 공부하고 하는 일이 지금 아주 저에게는 주요 업무 중에 하나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점은 새를 훨씬 더 구체적으로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새에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새가 누리고 있는 생태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까지 관심이 점점 커지는 거. 그것은 저에게는 좋은 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고양이를 반려한 이후에 동물권 자체에 관심이 많아진 것처럼 제가 익숙한 곳을 떠나서 어디 여행 갈 계획을 짤 때 최근에는 이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클래식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공연장을 주요 거점으로 삼아서 숙소를 잡거나 뭐 일정을 잡거나 했었는데 이제는 이제 거기에 하나가 더 늘어서 주변에 숲이나 뭐 물가나 새들을 좀 볼 수 있을 만한 곳들을 같이 좀 살펴보게 돼서 저의 인생의 기쁨이 조금 다양해진 거. 그게 저 개인에게는 참 좋은 점이죠. 그렇지만 계속 좀 유의하고자 하는 것은 너무나 쉽게 인간 중심적인 활동으로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제가 새들을 아이폰으로 찍거나 할 때도 굳이 인스타에 올릴 때 제가 줌으로 이렇게 확대해서 새를 보고 다시 축소해서 제 원위치로 오는 그런 방식으로 올리는데, 그게 저의 어떤 동체 시력을 자랑하기 위한 게 아니라 이렇게 멀리서 보고 있었던 거예요 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한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유의 깊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새들의 뭐 노랫소리, 날개나 깃털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쌍안경으로 보면서 정말 신비롭다. 정말 한 종 한 개체가 이렇게 다 다르고 다 저마다 개성이 있고 그것을 보고 감탄하느라 시간이 가는 줄 모르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요즘 가장 큰 낙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산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해 주신 것 중에 생각나는 게, 그러다 보니까 제가 최근에 새를 보다 보니까 이전에 산책하고 아주 크게 달라진 게 있어요. 제가 회사 다니고 뭐 이렇게 새를 이렇게까지는 보지 않았던 시절에는 산책을 나갈 때 저에게 첫 번째가 핸드폰을 두고 나가는 거였어요. 핸드폰을 들고 나가지 않는다. 그리고 여러분께도 정말 추천하고 싶은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핸드폰을 두고 나가면 뭐 음악도 안 듣고 사진도 안 찍고 그냥 걷기만 하는 거죠. 그것이 주는 자유로움이 너무 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좀 불편감을 감수하고 핸드폰 두고서 산책 나가는 거 꼭 권하고 싶고요. 근데 제가 요즘은 새를 보다 보니까 핸드폰으로 멀리 있는 걸 보기도 하고 뭐 사진을 찍기도 하다 보니까 꼭 가지고 나가게는 되는데, 근데 이게 퇴사 이후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일 때문에 핸드폰을 본다거나 일과 관련된 연락 때문에 핸드폰을 본다거나 하는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산책을 나가도 뭐에 매여 있다는 느낌은 다행히 들지 않아서 아직은 뭐 잘 들고 다니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타 등등 질문들 건 바이 건으로 대답을 해볼게요. 집에서 주로 뭘 드시나요? 제가 뭘 먹는지에 대한 질문이 생각보다 많아서 좀 놀랐는데, 저는 일단 비건 지향이긴 하지만 계란을 먹고, 그리고 집에서 이제 우유는 안 먹거든요. 우유는 끊었는데 그릭 요거트를 사 먹기는 합니다. 유제품을 완전히 끊진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면 집에 늘 있는 것들이 뭔가 제가 좀 적어봤어요. 그래서 1번이 제가 예전에 정기구독 관련한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에그코리아의 달걀, 자연 방사한 닭들에서 나는 동물복지 달걀들 정기구독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달걀이 꼭 있고, 그 두 번째는 제가 컬리에서 주로 사는데 아르토스 베이커리의 통밀빵. 요 통밀빵이 하나가 좀 작은 편이에요. 근데 그걸 저는 거의 이제 접시처럼 사용하는데, 뭐냐면 그 통밀빵을 살짝 토스트해서 그 위에 아주 얇게 크림치즈를 바르고 그 위에 과일 얹어 먹는 걸 되게 좋아하고 자주 해 먹거든요. 그래서 그 통밀빵이 필요하고, 근데 이제 이 아르토스 베이커리의 통밀 식빵이 크기도 좀 작고 통밀 함유가 높기 때문에 이게 좀 살짝 질린다 하면은 뭐 밀도에서 나오는 호밀 잡곡 식빵 같은 거를 가끔 사 먹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희 남편은 도제 식빵에서 나오는 식빵 1.5cm 두께로 자른 옵션이 있어요. 그걸 제일 좋아해요. 그래서 그냥 식빵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이걸 추천을 해드리고요. 그 위에 이제 스프레드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알라에서 나오는 크림치즈 라이트, 이것을 항상 구비해 두고 얇게 발라서 그 위에 뭘 얹어 먹고요. 아니면 땅콩 버터도 자주 먹습니다. 그리고 저희 남편은 누텔라랑 버터를 즐겨 바르고요. 그리고 그 위에는 여러 가지 과일을 얹어 먹는데, 월척농부라는 사이트에서 제가 정말 수도 없이 구매한 사과를 꼭 여기서 시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주변에 시댁이나 저희 친정에도 보내드리고 했을 정도로 잘 먹는데, 월척농부의 청송 부사 사과, 이것을 떨어지지 않게 구비해 놓고 얇게 슬라이스해서 아까 그 호밀 식빵에 크림치즈 얹고 그 위에 이제 슬라이스한 사과를 올려서 일종의 오픈 샌드위치처럼 이제 그대로 먹는 거죠. 사과 많이 얹어서 먹고, 그리고 제철 과일로 요즘은 블루베리 많이 먹는데 희끈의 농장, 그 고양이 희끄 아시는 분들 계시죠? 희끈의 농장, 제주도에서 나는 블루베리입니다. 그리고 바나나가 아무래도 사시사철 좀 구하기도 쉽고 포만감도 있어서 바나나 자주 먹고요.
그리고 늘 있는 게 이제 올리브 오일. 올리브 오일은 제가 특정 브랜드를 따지진 않고 그때그때 사서 여기저기 다 뿌려 먹습니다. 그리고 요즘 채소를 농사펀드에서, 이것도 정기 구독인데, 김인기 농부의 무농약 유럽 채소 정기 구독해서 먹고 있어요. 저희는 집에서 요리를 전혀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밥에 되게 신경 써서 밥에 뭐 여러 가지 콩류, 서리태라든가 뭐 렌틸콩이라든가 병아리콩이라든가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넣은 밥을 짓는 거 외에는 나머지는 다 사서 먹어요. 뭔가를 배달시켜 먹거나 뭔가를 테이크아웃해서 자주 먹는 것은 마포구에 사시는 분들께는 추천을 하고 싶은데요. 원즈온이라는 곳의 샌드위치 자주 먹고, 그리고 교남김밥. 교남김밥은 아마 서대문구에 있을 텐데 이게 체인은 아마 아니지 않을까 싶고, 체인 요즘 많이 생기는 오토김밥. 오토김밥에서도 육류가 들어있지 않은 김밥을 사 먹고 있습니다. 고양이랑 살 때 침구 관리법, 비염이 없는지, 비염 알레르기가 있는 분인 것 같은데 침구 관리를 특별하게 한다기보다 아마 다른 집보다 이불 세탁을 자주 하는 편일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고양이가 둘이고 서로 그루밍 해주다 보니까 토하는 횟수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불을 굉장히 자주 빨고, 특히 지금은 이제 노령묘이다 보니까 둘 다 이불 빨래를 많이 하는 편인데요. 그 정도? 따로 침구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귀여웠던 질문. 어린 시절 좋아했던 애니메이션이나 캐릭터가 있는지. 제가 참 신기하게 애니메이션 좋아하는 DNA가 없어요. 뭐 디즈니라든가 지브리라든가 다 봤어도 막 이렇게 저의 어떤 유년이나 그 이후에 저의 인생에 막 이렇게 남은 애니메이션이 없는데 좋아하는 캐릭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희 남편한테 맞춰보라고 이제 스무고개 하듯이 했는데 결국 못 맞췄고, 제가 좋아했던 유일한 캐릭터, 유일한? 딱 생각났던 캐릭터는 드래곤볼의 마인부입니다. 마인부 좀 귀여웠는데 거의 막 끝판왕 느낌이었잖아요. 여러 가지 이제 마인부의 여러 형태 중에 처음에 나왔던 좀 귀여웠던 마인부를 되게 좋아했습니다. 뭔가 쑥스럽네요. 그리고 요새 애청하는 유튜브 채널은 기본적으로 제 페이지에는 여러 클래식 채널들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고 진짜 좋은 세상인 것 같아요. 그런 되게 유명한 공연이나 유명한 홀이나 그곳에서 연주됐던 곡들을 유튜브에서 볼 수 있다는 게 너무 참 볼 때마다 신기하고, 그 밖에 너무 유명한 채널인데 제가 추천도 몇 번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서야 보게 된 인생 녹음 중. 이 채널 너무 웃기더라고요. 이 채널에 부제, 카피 이런 게 우리 집은 언제나 녹음 중, 노래와 개그 이렇게 적혀 있던데, 부부가 일상적인 대화를 녹음해서 그것을 이제 얼굴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애니메이션으로 편집을 해서 올리는데 듣기 굉장히 편하고 되게 소소한 주제들인데 어머 맞아 하면서 저도 같이 거기 수다에 끼어서 듣고 있는 느낌이 되게 편안하게. 제가 유튜브 쇼츠를 안 보는데 이분들이 만든 쇼츠는 다 보고 더 없나 할 정도로 쇼츠를 다 본 유일한 채널이에요. 그리고 너무 이 티키타카가 좋고 무해하고 노래 너무 잘하시고 갑자기 노래하는데 막 너무 잘해. 부부의 어떤 찐 바이브가 느껴지는 옷장 지분의 톱3 패션 브랜드, 이런 옷과 관련된 질문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제가 예전에 Q&A 영상 찍을 때도 이 질문을 받았었어요. 근데 그때 드렸던 여러 가지 답변과 되게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때의 스타일을 이제는 많이 선호하지는 않아서 되게 다른 답변이 될 것 같은데, 요새 제가 가장 좋아하는 브랜드는 문달입니다. 문달. 제 브이로그에도 워낙 많이 나왔죠. 근데 문달은 특히 FW 시즌에 좀 특화된 브랜드인 것 같아요. 니트 제품이 굉장히 퀄리티가 좋고 사서 오래오래 입을 만한 제품들이어서 주로 FW, 가을, 겨울에 문달 제품을 눈여겨서 보게 되고요. 근데 가격대가 있는 편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하나 살 때마다 오래 입어야지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최근에 뭐 바지라든가 가방이라든가 늘 잘 입고 잘 매는 것들도 문달 제품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노멜렛 제품도 제가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근데 노멜레스 이제 사이트 들어가 보면은 타깃인 그 고객층이 저보다는 어린 고객들인 것 같긴 한데 제가 뭐 캐주얼도 자주 입어서 그런지 그리고 살 때마다 만족도가 높았어서 지금도 눈여겨서 보고 있고요. 그 퇴사 브이로그에 제가 사흘치 영상을 담았는데 첫째 날 입은 약간 코발트 블루 색깔 가디건 입었었는데 그것도 노멜레 제품이고 퇴사하는 날 입었던 채도 낮은 연보라빛 셔츠도 노멜레 제품이고 그리고 제 인스타그램 피드에 자주 보이는 첼시 부츠 형태의 부츠도 노멜렛 제품이고 모자도 많고 노멜렛의 제품을 제가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세 번째는 뭐 사실 낫싱 리튼이나 파사드 패턴 정도를 넣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파사드 패턴은 제가 외투류만 가지고 있고 다 만족도가 높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좀 사이즈가 크게 나오는 브랜드여서 딱 맞게 입으시는 분들은 좋아하지 않을 브랜드이긴 하지만 저는 만족도가 높았고 나싱 리트는 지금은 사실 많이 사진 않는데 몇 년 전까지 제일 많이 관심을 가졌던 브랜드입니다. 왓츠 인 마이 백의 가방 소개를 드린 적도 있고 지금 입고 있는 이 티셔츠도 나싱 리트 제품인데 이 티셔츠가 제가 몇 회에 걸쳐서 한 대여섯 가지 색깔을 다 모았어요. 이게 너무 편하고 저한테는 여름에 그냥 이 티셔츠 라인업으로 매일매일 돌려 입으면 일주일이 갈 정도로 너무 저에게 딱 맞는 티셔츠여서 뭐 회색, 흰색, 빨간색, 노란색, 스트라이프 이렇게 색깔로 나오고 있거든요. 저한테는 이 기본 티셔츠가 나싱 리튼 제품이 제일 잘 맞았다. 퇴사한 이후로는 뭐 물욕이나 뭐 옷을 입고 어디 이렇게 다닐 일이 실제로 많지 않기 때문에 옷을 사거나 관련된 사이트에 들어가는 횟수 자체가 엄청 줄어들어서 이 이후엔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위시템, 요즘에 위시템을 물어봐 주셨는데 요새 위시템은 사실 거의 클래식 공연 티켓인 것 같아요. 좋아하는 공연에 티켓 잡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서 그런 것들 이제 피켓팅 한번 잘 해보자 하는 그 마음으로 여러 번 참전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고 그 밖에는 사실 특별히 없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퇴사하고 나서는 욕망이 많이 사라졌다. 어떤 욕망이든. 그리고 되게 개인적인 질문이었는데 어떤 분이 이제 석 달에 한 번씩 지방에서 서울의 한양대 병원 쪽으로 올라오실 일이 있다는 사연을 주시면서 그때 갈 만한 카페나 밥집, 여가를 즐길 만한 장소를 추천해달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다 보여드릴 순 없지만 주변 사람들도 깜짝 놀래요. 제 네이버 지도 앱을 보면은 너무 많은 별이 찍혀 있어서 진짜 다들 깜짝 놀랐는데 한양대병원 주변에 뭐가 있나 하고 봤더니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조금 더 내려올 수 있는 뭐 택시로 한 10분 정도 내려갈 수 있는 여유가 있으시다면 서울숲 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서울숲 가시면 뭐 부지가 넓으니까 산책하기에도 좋고 아니면 쇼핑하시는 거 좋아하시면 서울숲 주변에 여러 가지 브랜드들 숍도 많아서 산책도 하고 쇼핑도 하고 하실 수 있어서 저는 그쪽을 일단은 추천을 해드리고 만약에 지방 어디서 오시는지 모르겠지만 서울역 같은 KTX 이용하셔서 서울역 쪽으로 좀 가야 된다 하시면은 조금 더 이동해서 종로의 종묘 제 취향으로 추천을 해드리는 거지만 종묘 가시면 정말 산책하기 좋죠. 종묘 진짜 좋거든요. 요즘은 특히 종묘 주변도 좀 개발이 돼서 서순나 길이라고 해서 특정 어떤 길 이름 붙여서 상가들 생기고 하는 거기서도 카페 가시거나 뭐 맛있는 거 드시거나 하실 만한 분위기가 날 거예요. 그 두 가지 정도 추천을 해보고 싶습니다. 저와 취향이 비슷하시다는 가정하에 추천을 해드렸고요. 그러지 않다면 이제 서울숲까지 조금 가셨다 하면 이제 조금 더 가시면 성수동이니까 성수동은 뭐 저보다 연령이 많이 어리신 젊은 세대의 분이시라면 성수동 뭐 너무 힙플레이스고 좋은 브랜드 재밌는 놀거리가 너무 많은 곳이니까 성수동 한번 가보셔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 제가 지금 영상 촬영 시간 자체는 평소보다 굉장히 길어서 이게 편집이 되어도 아마 분량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렇게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냥 질의응답이라는 어떤 형식을 하고 있지만 결국은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그런 거 이제 궁금해 해주시고 저도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하는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퇴사하고 어찌저찌 지금 잘 살고 있다. 그리고 삶의 만족도도 높다.
이런 거 말씀드리고, 그리고 유튜브는 계속 한다. 그 얘기도 말씀을 드려야겠죠. 그래서 회사 다닐 때보다는 좀 빈도를 올릴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많이 걱정해 주신 것처럼 뭐 제 무리 가지 않는 선에서 제가 재밌게 할 수 있는 선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여러분. 다음 영상은 아마 서점 사용법 영상이 될 텐데 특급 게스트를 모실 예정입니다. 많은 기대를 해주세요. 네, 여러분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